2차 시 수업합시다. 1차 시에서 지금 읽고 있었던 글이 묻지마 범죄는 없다는 제목의 시사인에 실린 기자의 칼럼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여기까지 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과 아무런 어떤 관련이 없는 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범죄들이 왜 일어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 범죄를 촉발한 요인과 이제 본질적 요인을 이제 구분해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위는 당연히 이제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고, 엄정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이제 줄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쟁에서는 이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소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나약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지 못한 사회도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만 물을 게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에 그 근거를 계속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고 하면서 LG경제연구원 2005년에 펴낸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이혼, 범죄 증가율과 소득 10분위 배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누는 값을 말하는 모양이에요. 소득 10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변화 추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자살, 이혼, 범죄 증가율과 소득 10분위 배율의 변화 추이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더라,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범죄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인구 10만 명당 674건 수준이었던 범죄 건수가 외환위기 이후에 강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아주 급증하면서 평균 그러니까 10만 명당 1127건을 기록해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세상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만큼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을 이제 이런 자료가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LG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이제 재인용하고 있는 이런 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묻지마 범죄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치정, 복수, 금품 등을 노린 기존의 이제 범죄들과는 달리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은 2006년부터 범죄 동기별 분류 항목에 현실 불만 범죄를 놓고 있는데, 전체 범죄 중에서 현실 불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0.56%에서
2010년에 0.64%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눈에 확 띄는 증가율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현실 불만 범죄가 이제 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이렇게 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제 그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정부 수원 등지에서 행인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에 경찰청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이제 면담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해서 범죄 내용을 분석하고 범죄 관련 대책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검찰도 묻지마 범죄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지금은 뭐 어쨌는지 모르게 조금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구형 기준을 강화해서 일반 범죄보다 구형을 더 중하게 하고 강력범에 대해서는 보호 수용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게 처벌 위주로 지금 대책을 지금 뭐 국가 이제 사법 집행기구에서 아마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제 사후약방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렇죠. 그 죽은 뒤에 이제 약국을 방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후약방문이. 그래서 신호를 지킬 사람이 없는데 신호등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 분노형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들은 대체로 사회 경제적으로 낙오되고 그 취약한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이게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 이런 게 마련돼야 하는데 사건이 터질 때만 정부나 언론에서 바짝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더디고 그렇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이 이제 묻지마 범죄는 없다는 얘기죠. 묻지마 범죄는 없고, 그러니까 그 범죄에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 원인이 뭡니까? 이제 이런 소위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이런 범죄들의 원인이 뭐죠? 어떤 그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체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 특히 사회에 대해 갖는 어떤 분노 이런 것이 이제 범죄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경기대 이수정 교수 역시 경찰 묻지마 범죄는 언론에서 지어내서 쉽게 부르는 그런 이제 어떤 네이밍 이름 붙이기일 뿐 세상에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 돈, 치정, 원한과 같은 전통적인 살인 동기가 아닌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범죄 부류에 이제 이런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예측하기 힘든 범죄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제 무동기 범죄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정말 동기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수정 교수는 설명한다는 얘기죠. 특히 묻지마식의 그 프레이밍이 이름 붙이기가 고착되면 범죄 원인과 분석에서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그 다음에 처벌의 강화 이런 방향으로만 사후 약방문식으로만 대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범죄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미흡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왜 쓴다고 그랬습니까? 주장하고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하기 위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설득됐어요. 이 글을 읽고. 잘 쓴 글이죠. 이번 여의도 칼부림 사건에 지대한 관심이 쏟아진 데에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또한 드러났기 때문이도 모른다.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덕지 전 프로파일링 이 사람은 경감이 이번 사건이야말로 현재 한국 사회를 압축해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2012년 9월 13일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분석도 해놨네 보니까 봅시다. 이 압축을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저널의 이제 심층 기사에서 조금 길지만 논설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이 제식을 해서 우선 주장을 찾아볼까요? 제목에서 필자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묻지마 범죄가 범죄자 인격 내지 품성의 결여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였죠? 묻지마 범죄를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범인 김아무개 씨는 동정 정과는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모든 살인은 절망에서 비롯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부활에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 소득 양극화와 범죄에 관한 그 상관관계 등의 근거 제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죠. 또 관련 전문가의 말과 연구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좋은 논증적 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묻지마 범죄 해결책에 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현실적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당국의 대책 마련,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언론의 태도를 이제 시정할 것,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은 우선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묻지마 범죄 한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유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일단 이제 주제가 시의적절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명료하죠. 명료성을 갖추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면서 독창적이죠. 독창적. 글 전체가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요.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한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객관에서.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러니까 이 논증적 에세이에서 필요한 이런 어떤 요소들을 두루 잘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글의 형식적인 이제 어떤 내적 구성의 문제, 즉 에서도 체계를 말하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도 잘 갖추고 있는 매우 모범적인 글입니다. 우리가 글쓰기 수업에서 논증적 에세이, 논설문, 논증적 글이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증 방법의 종류,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철학과 선생들은 이제 요거 강조하죠. 글쓰기 시간에도 나는 국문과 출신이라서 뭐 이제 물론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면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철학과 선생들은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국문과 선생들은 요 부분을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논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 논증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연역적 논증, 연역적 논증,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해서 명확히 규정된 어떤 논리적 형식들의 근거에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의 방법.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렇게 연역은 귀납과 달리 전제와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넘어가 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좀 쉽게 되면 그러니까 연역의 추리 방법 이렇게 우리가
아마 그 배우죠?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이제 연역 추리에서 논증에서 되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가는 소위 3단 논법.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소크라테는 죽는다. 이렇게 연역은 이 전제로부터 대전제, 소전제, 결론 나가죠.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이 결론으로 나가는 3단 논법이 이제 이런 이제 연역적 추론의 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 그 형식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그 어떤 이 논증의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나도 일단 이제 가볍게 안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글을 쓸 때 이제 나는 이런 이론, 뭐 이게 연역이냐 귀납이냐 이런 어떤 논증 방법을 크게 의식하고 글을 쓰진 않아요. 쓰다 보면 이제 그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일단 이론으로 내가 안내를 할 뿐인데, 일단 이제 글을 쓸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만 하면 그 이런 이론적인 거 연역이냐 귀납이나 귀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귀납적 논증은 그 쭉 내려가면 이제 귀납적 추론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납은 주어진 사실이나 현상들의 근거에서 새로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뒤로 또 가 봅시다. 그러면 근데 뭐 이제 이제 전제와 결론이라고 하는 전제와 결론. 예컨대 홍길동은 사과를 좋아한다, 수박을 좋아한다,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로부터 홍길동은 과일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비추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론인데,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유추를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되면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이런 걸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유비추론인데, 예를 들면 홍길동은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하며 인기가 많다. 소크라테스도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해.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인기가 많겠네? 이런 것들, 유비추론. 지구에는 물, 공기, 육지, 사계절이 있고 생물이 살고 있어. 화성에도 물, 공기, 육지, 사계가 있는데 그러면 화성에도 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유비추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논증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반드시 얽매이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논증적 그 에세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논술문 쓰기 논증적 에세이 과제로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가 따로 과제방에 제시를 하겠지만 그 2차 리포트 20점짜리 비평문은 10주차에 3차 리포트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논증적 에세이는 12주차에 제출을 해야 될 건데, 이제 제출하기 전에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논술문 쓸 때, 논증 에세이 쓸 때 이제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요. 우선
글감과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입장과 관점이 달라서 띄어쓰게 돼야 되는데 안 됐네. 관점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그 8주차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논증적 에세이를 쓰라고 할 때 몇 개 사례를 들었고, 그 소위 말하는 명제, 즉 제목으로 사례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계속 설명했던 게 뭐 사형제도 같은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글감 및 주제를 예를 들어도 주었잖아요. 이 그때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 중에서 소위 논제를 스스로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이그 논증적 에세이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해라.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강의실 수업할 때는 이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모둠을 구성을 해서 모둠에서 자체적으로 한 뭐 30명 우리 이제 30명이니까 보통 글쓰기 우리 분반이 지금 30명이었는데 그 유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아마 그 도중에 휴학을 했어요. 한 5, 6주차? 한 6주차, 5주 6주차 정도에 휴학을 했어. 한 여학생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됐다. 그동안에 이제 수업 잘 들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와서 아주 고맙고요. 다른 한 친구는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죠.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이제 그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클래스에서 우리 수업 자료실에서 여러분의 그 프로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름과 그 이제 프로필 사진과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내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내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 이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휴학을 하거나 드롭을 했는가 봤더니 드롭은 아니고 그냥 명단이 사라졌어요. 아마 이제 짐작하건데 이게 추저 유비 추론이죠. 아마 휴학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남학생인데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28명인데 강의실에 수업하면 되게 6명씩 6, 6, 6, 4, 24, 6, 5, 6, 4, 24, 6, 5, 33명이니까 6명씩 딱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컨대 모둠을 만들고 각각의 모둠에서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어떤 논제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5개의 논제가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토론하고 나서 논증적 에세이 과제를 내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제 좋기도 하고 또 공부를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그 토론조의 논제가 아니고 다른 토론조에서 했던 것도 함께 그 선택해서 이제 그 논증적 에세이의 논제로 삼을 수 있도록 늘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비대면 수업에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 기사도 부지런히 이제 보고 우리 사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크게 보면 통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서 논증적 에세이 쓰면 못 써요. 그건 이거 쉬운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글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수없이 많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나도 못 써요. 그거 아주 그 당위론적인 글로밖에는 안 될 거니까 뭐쓸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위험보다는 많은 왜냐하면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비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A4 뭐한 그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의 이런 분량의 리포트에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글쓰기는 사실 거의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글감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공부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자료를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자료 찾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또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고 그러니까 논증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쓰고 써야 되겠죠. 쓴 다음에 이제 스스로 또 평가해 봐야 돼요. 되게 그 리포트를 써내라 그러면 이제 글쓰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일단 써서 그냥 내버리는데 그러면 오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쓴 다음에 일단 출력을 좀 하세요. 출력을 해서 글의 흐름에는 이제 어떤 호흡이 자연스러운지,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그런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썼는지,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소론과 본론과 결론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근데 우리 이제 그 학생들은 집에가 이제 프린터가 없는 경우도 또 많아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2차 시하고 또 쉬었다가 3차 시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이제 논증적 에세이를 썼던 우리 학생의 예전에 어떤 과제물에서 제출했던 우리 학생의 글을 한번 검토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